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경로를 보겠습니다. 일단 4.15 총선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하면은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최초의 총선이죠. 그래서 그 절반의 승리만 했다. 왜냐하면 수구 보수 퇴출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주도권 구현이라는 진보 정당의 그 교두보 마련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미흡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이제 코로나 정부죠. 코로나 정부에서 코로나를 상대적으로 잘 통제한 이 정부에 대한 그 평가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비상체제 형태로서 전시체제와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체제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경찰 행정국가와 파쇼시, 집회가 거의 불가능한 이러한 조건.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한편으로는 그 코로나에서 그 마스크 배분, 그죠? 마스크 배급제, 배급제가 사상 최초로 실시됐죠. 이런 것들이 그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독점 자본주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그 소위 자본제를 강화시키는 방향도 갈 수 있지만 또 사회주의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코로나 사태가 중요한 거는 국가의 역할, 집단주의적 역할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파시적인 국가 독점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느냐 이러한 것들의 그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이제 그 대중적 진보정당과 사회주의 연합정당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운동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정치 방침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르크스도 항상 이렇게 무정부주의자들, 봉기주의자들, 좌익 수학자죠. 그 다음에 또 프루돈과 같은 우익소유자들, 아예 정치 투쟁을 아예 부정하는. 어느 한쪽은 이 정치 투쟁만 하죠. 봉기만 해요. 어느 한쪽은 정치 투쟁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런 우파들과 좌파들에 대해서 싸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에 동시에 다 필요하다. 어쨌든 사회주의 연합정당의 형태를 보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게 정당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농민 이런 동맹이 있습니다. 한국적 사항에서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동맹이 되겠죠. 사회주의 연합정당이 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견인하는. 그 이제 전선, 대중전선이 있겠죠. 과거에 그 민중연대 이런 진보연대 지금은 지금의 경우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운동, 민중공동운동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 일반적으로 대중조직, 민주노총이나 전노 이렇게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남아공이 제일 비슷한 유형이 되죠. 남아공의 공산당, 그죠? 공산당이 있고 전국회의, 그 남아공의 그 민족회의죠. 남아공 민족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어떤 남아공의 그 노총, 총연맹이 있는 이런 형태가 좀 가깝다.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이 연합정당이 독립해서 독자정당하기 좀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보적 대중정당에 여기 삼인주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부 사회주의 연합정당
일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남아공의 형태라는 겁니다. 입당 전술이다. 입당 전술. 영국의 공산당도 영국 노동당이 입당 전술을 했죠. 영국 노동당이 거부했지만 이런 입당 전술, 즉 사회주의 정당이 독자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울 때는 입당 전술을 한다. 선거연합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주의 연합정당과 대중정당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원칙적이라는 거죠. 원칙적이다. 그런데 독자하지 못할 경우는 이중당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남아공에서 그런 형태로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 보면은 1990년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의 이합 집산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국민 승리가 중요한데요. 국민 승리. 그래서 이제 민중당이 진정추로 가게 되고 거기에 일부가 이제 민중의 산업행 일부 있죠. 민중정치연합이 이것들이 합친다는 거죠. 합쳐가지고 진보정치연합이. 국민승리에는 그래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국민승리에 초창기 다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분화가 되죠. 국민승리에 같이 있다가 노임이 분화가 됩니다. 노임이 사노이, 변형노임, 변형당 이렇게 나오고 이제 노임이 국민승리에서 노임 좌파들이 빠져나가면서 민주노동당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바깥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회당 계열은 원래 독자노동이죠. 청년진보당 독자노동이 산호위에서 이렇게 분화와 통합 복잡하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에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현역당이 이제 이런 제안을 의회투하고 노동당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연합정당 건설의 쟁점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 현장 조직 혹은 노동자 동맹과 당과의 관계다. 사회주의 연합정당과 사회주의 대중정당이란 어떤 거냐.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해방이 돼야 되죠.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 노동자가 해방이 되려면 혁명적인 사상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혁명과 결합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의 원리고 사회민주당의 조직 원리다. 사회민주당의 조직 원리. 즉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 정치행동과 노동운동이라는 것들, 이거는 이제 서로 상호 보완된 두 국면이다. 전체 투쟁의 두 국면이다. 사회주의 정치 조직은 이제 당이 성립되기 전에 동맹 형태, 당이지만 이제 노동자 동맹 형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회주의 연합정당을 할 때는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 지식인, 혁명 세력이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노선이 이제 총화가 되면 단일 노선으로 사회주의 단일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 조직에서 가장 낮은 차원이 현장 조직의 형태겠죠. 현장 조직의 노동조합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장 중심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조직은 아무리 전국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조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다. 당의 문제, 정당 건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역정치 운영도 개입을 하고 일부 제도권 정치 일부 진출을 하더라도 당적 수준에 같이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당적이 되려면은 총자본과 총국가가 대립해야 된다는 거죠. 총자본과. 그래서 현장 조직을 단순히 묶는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자 동맹은 될 수 있겠지만 사회주의 대중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초보적인 사회정당, 노동자 동맹이 모인 초보적인 형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회변경 노동자당이 이어갔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왜 초보적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자 운동 플러스 사회주의 운동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사회변경 노동자당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세력, 사회주의 지식, 어떤 사회주의 세력이 전면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당은 일부 선진분자, 사회주의 선진분자가 결합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이라는 정치적 조직 원리가 구현되지 못했다. 노동운동이 아직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 수준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어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대중적 지도자가 아니라 노동투쟁, 노동자 현장 투쟁의 상징을 대선으로 내세운다. 즉 대선을 여전히 노동운동의 연장선을 못 본다. 사회주의라는 사회 변혁의 선전선동의 공간이라는 노동운동의 연장선이다. 저희가 같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노선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조합 현장주의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당 사회주의 정당 할 때 사회주의 정당은 일단 집단 지주제가 가능하겠죠. 근데 사회주의 연합 정당 여러 당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당파들에게 그 지도부의 진출을 보장하려면 다수가 독점을 안 하려면 종다수다. 그래서 최소한 서너 개의 주요 정파는 최고위원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 승자가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가 아니라 종다수 제도다. 이런 당이 있고 이 당 안에 이제 각각의 동맹들이 있죠. 노동자 동맹이 된다는 거, 현장 조직, 그리고 청년 동맹, 지식인 동맹, 이런 동맹들은 당의 그 외부와 당 내부를 연결하는 형태가 되죠. 거기에 반해서 지역위원회, 꼬민정치위원회는 바로 당 조직이다. 직접적인 당 조직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동자 동맹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고 청년학생은 대학이나 청년조직, 지식인 동맹은 지식인 단체.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의와 같은 지방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가 사회주의 연합정당의 어떤 조직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당이 사회주의 단일정당으로 바로 발전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현장 세력들의 연합 단계이기 때문에 조직 수준이나 정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 단계, 사회주의 연합 정당을 먼저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현장성, 노동조합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된다. 근데 이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초보적인 개념이 사회주의 연합정당이라는 부분, 이 부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수준을 사회주의 단일정당으로 너무 높게 잡아서는 안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연합정당의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현장 조직의 상층부, 노동자당, 선진적인 노동자 조직으로서의 변혁당, 그리고 합법적인 정당으로서의 노동당의 합법 정당과 당원 대중이 많죠. 여기다가 플러스 해야 될 게 반드시 해야 될 게 사회주의 지식인의 네트워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는 거죠. 합법성, 대중성, 선진성을 갖추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를 모두 갖춘 가장 초본적인 형태가 사회주의 연합 정당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연합 정당 정파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노선을 단일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되는 부분, 공통적인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수준의 강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강령과 이행기 강령, 그다음에 정책 이 정도가 될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을 방지해서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 지도체제가 필요하다. 당원 구조는 일반 당원, 당권자, 당직자인데 이게 사회주의 연합정당에서는 최소한 당권자에게는 의무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당직자에게는 추가로 당학교를 수료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회주의 연합정당에서 현장 조직과 지역 조직이 모두 다 필요하죠.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당 건설에 있어서 그 현장성을 강화해야 된다면서 지역 조직을 도외시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역 정치 돌파, 주로 선거죠. 지역 정치 중심으로 선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현장 조직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둘 다 극복하고 상호 보완적인 양쪽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이 이제 때문에 내부에 분란이 많이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 조직의 통합, 전국적인 통합, 노동자 동맹이 필요한 것. 그렇죠? 그건 이제 과거엔 소비에트라고 노동자 평의회라고 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어쨌든 그래도 노동자 소비에트 자체가 노동자 동맹 자체가 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 평의회나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구조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노동자 민주주의가 혁명 이전이라도 정당 안에서 구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연합정당에서는 선거와 대중투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다 필요한데 당연히 대중투쟁이 우선이다.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하고 선거투쟁은 여기에 복무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연한 전술을 택해야 되는데 3인주의와 자유주의자들과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연합의 목표는 이들을 대중투쟁에 끌고 온다는 목표. 그래서 이들이 대중투쟁에 온다면, 이들이 대중투쟁에 진정으로 결합한다면 후보 문제는 경우에 따라는 양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전술을 채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과거에 노동자 힘과 그 민주노동당의 대선에 있어서 대선의 공동투쟁을 전제로 해서 대선 선거연합, 즉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런 이제 그런 논쟁,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걸 무시할 수 없어. 선거는 체제 안정적인 기능이에요. 그죠? 이건 비판적인 입장이죠. 한편 계급투쟁적 기능이 공존한다는 거죠. 선거는 매우 역동적이다. 대중들은 선거에 관심이 많다. 과거에 많은 혁명들이 이 선거, 부정선거나 투표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선거를 거부하는 것, 의회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다. 선거는 양날의 칼이죠. 즉 칼이라는 것, 칼은 어느 측면이 우세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합법성과 투쟁성은 다 동원할 수 있다. 마르크스도 사실은 생전에 보통 선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엥겔스는 이제 독일 3인당이 투표로 제1당이 됐을 때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전부 다 말한 거는 일단은 그 선거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완전히 보장된 경우는 선거를 통해 혁명도 가능하지만 자본가들이 반혁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력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한 혁명이 되더라도 자본가들의 반혁명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엥겔스는 프랑스에서 계급투쟁 선언에서 보통선거권을 강화하고 갈수록 소위 말하는 혁명, 무력에 의해서 선거를 하는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된다. 얘기하면서 독일의 베벨과 리크루트가
의회에 진출했는데 여기 의회에서 많은 사회주의적인 선전선동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정권 획득을 기대를 했는데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들은 노동자 다수가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더라도 이들은 무력을 통해서 그 선거 결과를 뒤집어엎는 반동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력에 의한 그 혁명의 완성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연대 정권에서 보여주죠.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지만 이 무력 부분에 대해서 반혁명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연대 정권처럼 무너지게 된다. 그 노임에서 이제 이러한 그 대중투쟁과 선거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맞죠. 민주노동당과 같은 그 삼인주의 정당을 투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 전제 조건에서 이들과 공동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그죠? 그런 투쟁에 공동 투쟁에 합의한다면 그 전제하에서 공동 선거운동부를 구성 후보단이라도 간다. 이러한 것들이 방향성은 맞았다. 근데 여기서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단일 후보의 당적을 어디로 할 것이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후보로 하지 않은 거였고, 노임 후보를 하면 좋은데, 노임은 당이 아니죠. 당이 아니다. 그래서 노임 입장에서는 자기네 노임이라는 당 후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하자. 혹은 페이퍼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입장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무산됐다. 후보 단일화라는 민중경선은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공동투쟁과 선거 공정 이러한 원칙은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강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겠죠. 그 쟁점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입장들이 너무 다르다. 프레타 독재에 의해서 프레타 혁명에서 무장혁명이 반드시 요구되는가 요구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있죠. 산내명의 경우에 프레타 독재를 선거가 아니라 무력으로서 주장했죠.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해방연대는 프레타 독재를 주장하는데 다당제와 선거 방식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고 이런 차이점입니다. 자, 프레타 혁명과 무장혁명의 관계를 보자. 핵심은 노동계급의 민주적 집권과 민주적 통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무장혁명이나 평화적인 선거를 통한 집권도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 많이 희생당하는 무장혁명으로 집권하면 안 되겠죠. 평화적으로 집권해야 되는데 문제는 평화적인 집권이 불가능한 조건이다. 그게 바로 이제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던 러시아의 경우에 그거 과거 우리로 치면은 박정희 전두환의 경우에 그런 선거를 통한 집권이 불가능했죠. 선거 자체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무장혁명에 대해 당위성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된 경우에 평화적인 혁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혁명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무장혁명이 될 수밖에 없다. 무장혁명 사례가 있는데요. 무장혁명이 성공한 사례는 무장혁명이 성공하는 것은 무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겁니다.
주로 이제 정부군이 더 무력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혁명군은 무력이 약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면전 형태로 무장혁명이 성공한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다르겠지만 보통의 그 혁명 과정에서 보면 프랑스 대혁명에서 주로 보게 되면 소위 진압군이 분열될 때 무장혁명이 성공합니다. 진압군이 단결되면은 정부군의 무력이 더 높기 때문에 무장혁명이 성공하기 어렵죠. 진압군이 언제 분열되냐? 주로 광주에서 보듯이, 광주 민주화에서 보듯이 진압군에게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릴 때 진압군이 거기에 반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 불복종. 부녀자들이 행진하는데 부녀자들에게 사살하려면 진압군이 반발을 하겠죠. 이와 같이 진압군이 일부 명령 불복종을 하면서 시위대에 결합하는 이러한 경우 대부분 진압군의 내분과 불복종이 많았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국민방위대가 불복종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치면 예비군처럼 그 동네 사람으로 만든 군대입니다. 비정규 군대. 이 사람들한테 자기 동네 사람 데모하는 거를 사살하라 하니까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 편에 쓰는 경우가 많았다. 프랑스 혁명은 대부분 프랑스 대혁명뿐만 아니라 파리 고민도 마찬가지고 1848년 혁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았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죠. 굶주린 여성들이 행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압을 명령하니까 진압군들이 거부하죠. 진압군들이 거부한다. 병사들이 오히려 혁명편에서 우리도 그 해방 전후에 여수순천이라든지 제주도에서 보면은 진압 명령에 대해서 병사들이 거부하고 상관을 사살하는 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말하는 국민방위대가 말한 큰 역할을 했다. 시위 진압에 대한 불복종을 하면서 혁명편에 많이 섰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레타 혁명과 프롤레타 독재는 노동자 민주주의다.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하지만 평화적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는 무력에 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무력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무력을 준비해서 처음부터 무력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진압군이 진압을 하면서 희생자가 생겼을 때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로 무장이 자연스럽게 조직되고 진압군의 일부가 민중의 편에 드는 이러한 항의성 봉기를 한다는 거죠. 항의성 봉기. 이 항의성 봉기가 진압군의 대응에 따라서 무장 봉기로 발전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최근에 있었던 방식이 이란의 팔레비 왕에 대항한 이슬람 혁명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무장 군인의 잔혹한 진압. 광주에서 시민군이 그래서 무장을 하게 됐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형태다. 그래서 비무장의 군중 봉기, 지배계급의 학살, 집단적 정당방위로 무장, 지배계급의 분열로 인한 내전, 혁명적 무장 세력의 집권 이런 형태들이 이제 무장 봉기의 형태이다는 거죠. 오늘날 발전된 자본주의에서는 그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이 무력으로 잔혹하게 진압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발전된 민주주의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무장으로 인한 그 혁명 가능성이 적다. 자, 프롤레타 독재와 일당 독재 역시 독재라는 말이 있지만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소수인데 이들이 선거권을 노동자한테 주지 않으면서 자본가들끼리 권력을 갖죠. 이게 자본가 독재.
프롤레타 독재는 오히려 우리 프롤레타리아 다수가 집권을 한다는 것을. 니네 자본가가 독재하는데 우리는 프롤레타 독재한다. 그렇지만 자본가의 소수의 독재고 프롤레타는 다수의 독재죠. 사실 독재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적인 집권이다. 또 하나의 독재의 의미는 혁명 초기에 반혁명 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고 혁명 시기에 어렵기 때문에 비상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럴 때 불가피하게 독재를 할 수가 있다. 비상대권, 비상계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당 독재도 역시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인데 이 노동자가 단결돼서 하나의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 일당 하나의 당이 집권을 하겠죠. 일당 독재도 사실은 노동자가 단결되어 있을 때 민주주의의 결과다. 노동자가 분열되어 있으면은 당이 여러 당이 되겠죠. 일당 독재 불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표현상에서 프롤레타 독재라는 말은 쓸 필요 없다. 노동자 민주주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재. 자본가 보고 독재한다고 비판하면서 왜 노동자들은 독재를 하냐. 독재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다. 노동자는 민주주의로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민주주의의 조건은 노동자의 그 민주적 집권과 그 다음에 민주적 통치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 노동자 독재, 노동자의 민주적 집권의 그 근원을 따지게 되면 사실 이제 프랑스 대혁명 로베스피에르 인민의 독재, 그래서 거기에 좀 연원이 있다. 이건 나중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베프라는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의 인민의 독재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무산 대중의 독재를 발전시켰고 마르크스가 프레드 독재, 노동자 독재로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레닌에 의하면은 일당제가 러시아에서 일당제가 된 거는 다른 중간층 정당들이 반혁명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중간층 정당, 민족주의 정당이라든가 중간급의 정당이 혁명에 협조한 나라에서는 일당제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지만 다른 정당도 있죠.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 인민민주주의된 나라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 개혁운동에 다른 중간 정당이 결합한 경우는 일당제가 아니다. 그래서 일당제는 러시아의 문제이지 프레드 독재 일반의 문제가 아니다. 레닌이 그렇게 말했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원래 일당 노동자 계급이 단결돼서 하나의 당이 되는데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는 일당이 될 수 없어 분당이 돼서 노동자 일당 독재는 불가능해진다. 심지어 소련의 그 현실에서는 스탈린 주자들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소수자가 따로 당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당 독재를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계급에도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같은 계급에도 여러 정당이 나타났습니다. 트로츠키의 입장은 처음에는 그 노동자 정당의 분열을 반대하고 내외적으로 불가피한 거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소련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복수 정당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는 약간의 그 비판점이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도 역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 소수나 특정인의 독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재를 하게 되면 조직이 분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당 노동자당이 통치를 하더라도 그 당은 민주적인 당이 해야 되는 거지 독재적인 당이 돼서는 안 된다. 몇 가지 강령 논쟁들을 보겠는데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민족에 대해서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는 그 민족의 여러 계급들의 지도자다.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 문제, 민족 문제에서 노동자의 역할을 중요시했죠. 그리고 공산당 선언에 독일판인 독일 공산주의자의 요구라는 독일의 특유한 공산당 선언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와 같이 각각의 혁명은 그날의 특수성이 있다. 그날의 특수성이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도 다르고 그 조건에 대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명의 보편성은 있지만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 수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특수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노조 간의 갈등이지만 그런 노조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형식은 틀릴 수가 있다. 자, 유럽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시작과 함께 국가와 민족이 나오는데 자본주의가 폐지가 되면 국가와 민족도 폐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유럽과 달리 그 중세 이전부터 그 하나의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좀 아시아와 유럽과는 다르다. 즉 민족의 개념을 어떻게 하냐에 따른데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민족이라 함은 그 부르주아 국가가 형성되면서 형식적인 평등이 되죠. 형식적인 평등을 갖게 되는 이러한 조건인데 중세 시대에는 왕, 그다음에 귀족, 백성이 형식적인 평등을 갖지 못했죠. 그리고 유럽은 말도 틀립니다. 왕조들은 자기들끼리 친족이에요. 프랑스 왕족과 독일 왕족, 스페인 왕족이 친족가 아니다. 근데 백성들은 전혀 인종들이 다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태동이 됐을 때 절대 왕정 시절에 비로소 민족과 국가가 형성됐다. 그리고 백성은 마치 왕이나 귀족의 소유물과 같기 때문에 형식적 평등, 공동체가 되려면 그 형식적 평등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 평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도 얘기했는데 자본주의는 개인이나 민족의 특수성을 파괴하면서 형식적 평등, 그러자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민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민족의 지도 계급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양한 계급의 노동 계급이 다양한 계급의 지도 계급이죠. 영도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계급의 그 요구들, 과제들,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 통일의 문제죠. 민족 해방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 시절에는 1848년에 마르크스가 유럽 혁명에 개입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유럽에 비스마르크 이 체제가 어떤 체제였어요? 1815년에 비인 체제가 있어가지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나 전부 다 이 비인 체제에 구속되어 있죠. 메테르니 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독일 혁명 자체가 비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유럽을 지배하고 독일 혁명은 유럽 혁명이었다는 게 좀 오늘날의 그 프레타 국제주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 정부, 초국적 정부가 있었다는 거 유럽 시절에는 그 점이 다르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산당의 요구에서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기의 조국이 독일이 분열됐기 때문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민족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공산당 선언에도 폴란드의 민족해방 전쟁을 지지했었죠. 그래서 노동계급은 반제국주의 반봉건 투쟁에 대한 지지를 해야 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마르크스 말년에 러시아나 아일랜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특수한 나라 한 나라의 혁명이 유럽 전체 혁명과 연관되어 있다.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혁명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더 나아가서 세계혁명과는 무관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런 민족혁명의 그 촉발로 인해서 세계혁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까지 해야 됩니다.